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요. 그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조금 과장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들을 되짚고 생각을 해보니 참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시차 사람들이야 의뢰 그러려니 하겠어요. 하지만 동서지간인 형님이 제게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란 동질감으로 손이 동서이기도 해서 제가 늘 윗사람 대우를 해줬었는데 참 바보 같았었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손윗동서인 형님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지방에 있는 모 국립대학을 나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에 가서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랑삼아 말하던 것이 있었어요. 형님의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었다고요. 진짜로 국회의원이었는지 어쨌는지는 찾아보지는 않았었지만 그런가 보다 했었네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뼈대 있는 대단한 집안의 딸인 것처럼 행세를 하더라고요. 어쩌다 명절 때 한 번씩 시댁의 모든 식구가 모일 때면 형님한테 영국에서 온 전화라며 영어로 샬라샬라 하며 큰 소리로 웃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해 보이더군요. 부잣집 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았어요. 얼굴에 처바른 것이나 몸에 두르는 것이나 모두 다 예사롭지 않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형님의 아주버니와 결혼을 할 때에도 혼수며 집이며 싹 다 이고지고 해왔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떤 이는 이것을 두고 제가 형님에 대해서 질투를 한 것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글쎄요. 질투나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형님보다 여러 면에서 못한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니가 의사나 판사 또는 검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유명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 알만한 그저 그런 공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공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가 뭐가 하찮냐고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형님이 나름 우습게 하는 듯이 여기더라고요. 제게 가끔씩 시대 식구들의 뒷담화를 하면서 늘 그랬습니다. 에휴, 돈 그 쪼가리 몇 푼 버는 주제에 아주 찰난 chen 오지게 해. 누구 말이에요? 아주버니가 그러세요? 성민이 아빠도 그렇고 아가씨나 어머니도 그래. 서울대로 나오면 뭐해? 그래 봤자 월급쟁이 아니냐고. 아이고 내 앞에서 웬만이야 말이지. 가짜나 죽겠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어디 흔하나요? 어머니나 아가씨도 아주버니가 서울대 출신이라 자랑스러운가 보죠. 그런 소리 하지도 마. 학벌이 밥 먹여주나?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성민이 아빠가 나처럼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 택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돈을 잘 벌기를 해. 어째? 정말 웃기는 짬뽕이야. 그래도 어머니나 아버님도 형님을 이뻐하시잖아요. 굴론 복동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이뻐한다고? 내가 굴러들어온 복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요. 저를 대하는 거나 형님을 대하는 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야? 통서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비교할 때를 비교를 해야지. 내가 성민이 아빠를 안 만났으면 의사랑 결혼을 했을 거야.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대우받고 살았을 거라고. 어쩌다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성민이 아빠한테 코가 깨어서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지만 말이야. 엄청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와 나를 동급 취급하지 말라며 역정을 냈는데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권마디를 했습니다. 형님, 말씀을 그렇게 꼭 해야 해요? 형님과 난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이 집 며느리? 그래요.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간에 형님과 난 이 집 며느리인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형님보다 못났다 손치더라도 어쩜 그렇게 사람 면전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완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제게 그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동서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내가 이 집 구석에 들어와서 호구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까 아주 만만한가 보네. 그런 거야? 라고 하며 저를 아주 경멸스럽게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닌가요?
한두 번 참아주니까 저야말로 우습게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젠 대놓고 대들기로 했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에게 이 집에 들어와 살라고 등 떠밀었어요. 뭐야? 내가 형님이 이 집에 들어와서 호구 노릇이 하라고 강제로 끄집어다 놨냐고요. 네? 형님은 아주 어이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듯이 저에게 비웃으며 그랬어요. 뭐 잘못 처먹었어? 오늘 헷가득 한 모양이네. 정신 차려. 지금 어디다 대고 말을 함부로 놀리는 거야. 동서는 배운 게 없으니까 위아래도 못 알아보는 건가? 뭐? 배운 게 없다고? 내가 왜 배운 게 없어요? 형님처럼 4년제 대학 졸업에다 유학까지 다녀오지 않아서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무식 영감이라더니 말은 잘하네. 추잡스러워서 내가 저런 것하고 동서지간이라니 복창이 터지네. 라고 하며 저와는 상종할 가치 높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말하는 폼은 50년대 할머니 같은 말투였어요. 그대로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어요. 저도 형님을 똑같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서로 말도 안 섞고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니까 속이 더 편했어요. 정작 시대 식구들 앞에서는 이쁨을 받으려고 갖은 애교와 정성을 다 쏟아내면서 내 앞에서는 시대 식구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중인격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형님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으니 저 같은 흙수저 같은 동서지간이라니 양에 차겠어요. 아이고 리얼 금수저가 들으면 배꼽 잡고 웃겠네요. 대충 들어보니까 진짜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그저 부자 할아버지 재산으로 야금야금 먹고 사는 주제 같은데 형님이 공부를 잘했으면 서울에 있는 그 대학들 다 마다하고 왜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녔겠어요. 괜시리 돈지랄을 해서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걸 가지고 생색은 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 냅두고 왜 아주버니랑 결혼을 했겠어요? 아주버니 학벌도 조금 끌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고 기만을 부리고 싶어서 이고지고 시집을 왔으면 된 건데 시대 식구들한테는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대우받으려고 하면서 저한테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모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제가 이런 막 나간 형님을 좋을 리가 있겠어요? 저도 계속해서 봐야 할 상판댁이라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쓸데없는 감정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일이던가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그저 돈을 잘 써대는 형님을 모두 좋아라 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아직까지 시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을 드려본 적이 없었는데 명절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형님이 100만 원을 쉽게 드렸어요. 잘 보니까 그런 거였죠. 저도 드리긴 드렸었죠. 제가 처음 시집와서 첫 명절 때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서 두 분께 각기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참 후 시누이가 나를 보자며 작은 방에 데리고 들어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올케 언니, 언니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요. 엄마한테 명절인데 30만 원만 드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째서요? 그러자 아주 웃기다는 표정으로 시누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언니는 참 웃기시네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 느끼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본론을 말해봐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돈 30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그 조금 넣어서 드린 거냐고요. 얼척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가 며느리한테서 수곤받아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올케 언니, 우리 엄마가 돈 10만 원이면 어떻고 30만 원이면 어떻겠어요. 주는 정성이 큰데요. 그런데요, 언니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큰올케도 아직까지 이런 돈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린 적이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씩은 받으셨던 분이라고요. 그런데 기분 상하게 30만 원이 뭐예요? 네? 어머니가 기분이 상하시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다 내색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언니한테 일부러 알려줄 필요도 없죠. 이거 엄마가 언니한테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이 돈 없어도 되니까 필요한 데 쓰라고요. 라고 하며 내가 드렸던 돈 봉투를 그대로 제게 돌려줬습니다. 내가 말이 안 나와서 눈이 동그래진 채로 신우이를 쳐다보자 또 그러더라고요. 언니를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언니네 집에서는 30만 원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충분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니에요. 큰올케가 100만 원 이하로 드린 적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으면 그 수준에서 드리도록 해요. 그 말 해주려고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다시 봉투에 100만 원을 채워서 시어머니께 드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신혼이라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아껴 쓰라고 돌려주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아직은 100만 원씩이나 용돈을 드릴 여력은 없네요. 아가씨도 시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려요? 그러자 냅다 제게 성질부터 부리더라고요. 내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려요? 언니에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해준 말인데 그게 그렇게 안 이껍냐고요. 아가씨야말로 왜 내 말을 그렇게 고깝게 들어요? 아가씨도 시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건지 단지 그게 궁금했을 뿐인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어이가 없네. 라고 하면서 박차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럼 너는 무슨 상관이냐? 웃기시네.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 뒤로는 아예 용돈을 안 드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있는 자식이 많이 드릴 수도 있고 더 없는 자식이 적게 드릴 수도 있는 게 아닌가요? 돈 30만 원은 돈도 아니니까 받지도 않겠다며 저야 땡큐였죠. 시댁 식구들의 이쁨을 받고자 이리 비유 맞추고 저리 비유 맞추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쭉 용돈을 드리지 않았어요. 100만 원씩 드릴 형편이 못 되었으니까요. 남편도 제 의견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자식한테 용돈을 받으시라 했어요. 안 받겠다는 걸 굳이 사정해가며 드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께 미운 털이 박힐 게 두려웠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시부모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형님처럼 앞에서 가진 애교를 다 떨며 마음에도 없는 용돈도 들어가면서 시댁 식구들 속으로 욕을 하는 것보다야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 남편의 생각일 뿐일 테지만 말입니다. 남편과 제가 둘이 벌어봤자 아주버니 한 달 월급 정도나 겨우 들까 말까 했는데 어떻게 형님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겠어요. 그 후로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저 무신경하게 대했더니 견딜만 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답이었죠. 꼭 필요할 때만 빼고요. 돈의 액수는 자식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테죠. 많이 주는 자식이 이쁘지 적게 주는 자식이 이쁘겠어요. 그래요. 그냥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미움과 시누이가 무시한다고 해도 그러라고 했어요. 눈치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편하더라고요. 그 후 결혼 5년 차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아이도 없었는데 몸은 계속 안 좋아졌어요. 심장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져서 혹시나 공황장애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더니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제 병명이 바로 심장판마증이었습니다. 가끔씩 식은땀을 흘리고 기운이 쭉 빠질 때도 많았고 조그만 오르막길이나 계단만 올라가도 허헉거리고 숨이 차올랐지만 이내 괜찮아졌기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픽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정신만 말짱했고 몇 번 후면 금방 기력이 회복되었었거든요. 그저 일이 바쁘고 그런 탓에 그런 것도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더 이상 악화가 되면 그때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해서 무척 놀랐어요. 건강은 좀 더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은 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 당장 휴식을 취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해서 회사도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도 의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돈 벌 욕심도 많던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때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손해를 보느니 과감히 일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며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사를 한 후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누이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웬일이에요? 언니,
얼굴이 탈덩이 같네. 회사 그만뒀다면서요? 보자마자 기분 차치게 탈덩이라니. 자기 얼굴은 호박덩이 같구만. 그래요. 아가씨도 집에서 놀잖아요. 나도 집에서 요양 좀 해야겠어요. 언니, 말을 바로 해야죠. 내가 놀긴 뭘 놀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40평대 아파트에서 살 줄 알아요? 그나저나 언니는 집에서 뭐하고 살아요? 뭐하긴요. 몸보신 해야죠. 오빠한테 못 들었어요? 내가 심장 판마증이 심해져서 휴식을 잘 취해야 한다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웃기다는 듯이 한바탕 크게 웃어제끼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옳게 언니, 의사가 진짜로 그러던가요? 아니면 언니가 그러고 싶어서 지어낸 말인가요? 내가 살다가 별소리를 다 듣네. 언니처럼 건강한 사람 이 세상 천지에 어딨다고 그런 헛소리를 한대요? 정말 웃겨. 아가씨, 헛소리라고 했어요?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막말로 언니가 큰올케나 나처럼 아기를 낳은 적 있어요? 아니면 시부모님을 공양한 적 있어요? 뭘 한 게 있다고 휴식을 취하네 만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처럼 집안에만 있고 나가서 운동도 하지 않으면 없던 병도 생기겠네요. 오랜만에 찾아와서 제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나 병 걸리지 말고 오래오래 살려면 운동 많이 해요. 언제부터 아가씨가 내 걱정해줬다고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까고 있는 거예요? 언니는 그게 문제예요. 당장 일어나요. 아픈 것도 좋고 몸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김장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 뽑아야 되니까 빨리 함께 가요. 참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사람 기분 다 잡치게 해놓고선 뭐? 무 뽑으러 가자고? 난 못 가니까 돌아가요. 뭐요? 언니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김장을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만히 앉아서 김장을 얻어먹어요? 친정엄마가 김치 가져다 주셨는데 내가 왜 얻어다 먹어요?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하려거든. 빨리 돌아가요. 그러자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큰올케 언니, 여기 작은 올케네 집에 왔는데 언니가 무 뽑기도 싫고 김장도 안 한다네요. 언니가 알아듣게 말 좀 해봐요. 라고 하더니 내게 전화기를 건네줬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소린가 싶어서 엉겁게를 들었더니 형님이 제게 그랬어요. 동서, 우리 친정집에 있는 무밭인데 무가 천지로 널려 있어. 지금 뽑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미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서 어서 가서 무를 뽑아다 줘야겠어. 형님은 뭐 하시고 저만 무를 뽑아요? 동서가 몰라서 그래? 난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쁘지 않나? 왜 자꾸 여러 말 하게 만들어? 회사 좋아하시네. 자칭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면서 중국에 있는 사디산 공장에서 싸구려 옷들을 뻥 튀겨서 파는 양심불량 업주인 주제에 오지게 치장은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니까 그건 인정해줘야죠. 형님이 할 김장이니까 형님이 물을 뽑으러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말고요. 끊어요. 라고 끊어버렸더니 내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랄 팔광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게 언니 꼴불견이네. 자기는 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을 뽑으러 안 간다고 하네요. 완전 이기적이야. 내 앞에서 대놓고 내 욕을 하고 있었어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내 얼굴이 불그락해지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신우의 남편이 신우를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랬습니다. 아파서 집에 있는 사람인데 굳이 물을 뽑으러 가자고 하냐고 제가 말렸는데 기어코 여기 오자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신우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무 뽑으러 갈 사람이 나밖에 없나?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오후가 되어서 눈발이 날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아니, 형님이 웬일이에요? 들어오란 말 안 하나? 들어와요. 별꼴이야. 여긴 웬일이래?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다짜고짜로 따져 물었어요. 밖에 눈이 오는데 어쩔 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뭘 어째요? 몰라서 물어? 난 동서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생전에 처음 봤네. 내가 시킨 대로 물을 뽑으러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뭔 말이야.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찾아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뻘떡 일어서서 허리춤에 손을 놓고 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형님이 쫄다고 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 그 말 하려고 왔으면 당장에 돌아가요. 뭐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히는 주제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형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빨리 내 집에서 나가요. 당장에 나가지 못해요. 그랬더니 완전히 제게 막 나갔어요. 몸이 아픈 게 뭐가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원. 우리 서방님 고생 그만 시키고 차라리 갈라서. 가족이 일원이 되었으면 할 것은 하고 살아야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참이야? 어머니가 마침 이리로 오시기로 했으니까 어디 두고 보세. 제가 형님의 그 말에 화딱지가 나서 그런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요동치기 시작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거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생쇼를 하네. 동서,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네. 그때 마침 벨소리가 나더니 형님이 초호하라 현관문을 열려고 뛰어나갔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오셨나 보네. 마침 잘 됐네. 동서는 어머니한테 교육 좀 받아봐야 돼. 라고 하며 비아냥거렸어요. 에휴, 오늘도 시끄럽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오늘만큼 그냥 지나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또 했어요. 인상을 팍 쓰고 들어오시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아래 위로 훑으셨어요. 너는 말짱한데 그러냐? 첫마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현기증이 띵 하고 돌더니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더니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쥐꺼리만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리도 어두운지 아무리 이리저리 두리번거려도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여기가 어디지? 라고 인식을 하기도 전에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깜깜한 우주 속에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때쯤에야 그 가느다란 빛 속에서 뭔가가 들려오는 듯한 소리가 있어서 온 힘을 다해 집중을 해서 그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실제 상황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그 가느다란 빛보다도 거기서 흘러나온 듯한 그 자그마한 소리가 뭔지 더 궁금하기만 할 뿐 내가 왜 이 어둠 속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안 생겼어요. 거기서 나는 소리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들렸어요. 오히려 너무 크고 생생하게 들려서 제가 다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채소 없게 다 된 밥에 채 뿌린 거야 뭐야? 진짜로 쓰러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제발 죽으라고 비는 사람은 죽지도 않고 버티고 하필 동서가 이렇게 쓰러지면 또 나 혼자서 무도 뽑고 김장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자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얼마 남지 않았어. 네 남편한테서 돈만 빼내기만 하면 그 뒤부터는 술술 풀릴 거야. 네 남편이 회사의 재무 담당이라서 네 남편의 핸드폰에 악성 앱을 깔아서 네 남편 회사의 공금을 다 횡령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알아도 상관없어. 넌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네 시대 식구들과 남편한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래 의심을 안 받지. 안 그래? 오빠, 정말 나한테 그 돈의 절반을 주는 거 맞지? 걱정 마. 너는 의심까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조심해서 해. 뭐하러 네 동서를 못 살게 굴어. 상관없잖아.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계속 뻗대잖아. 진짜로 이렇게 쓰러질 줄 알았나. 아휴, 재수없어. 아무튼 고마워 오빠. 오빠가 아니었으면 성민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어떻게든지 성민 아빠 핸드폰을 해킹을 해서 성민 아빠가 다닌 회사의 공금을 다 빼내버리자. 그게 내 복수야.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야. 성민 아빠 이혼을 해봤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봤자 코딱지 아냐?
그러니까 조금만 잘 참아. 성질 부리지 말고. 네가 성민 아빠 핸드폰에 악성앱을 깔도록 한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챌 거니까 너는 그냥 돈방석에 앉을 생각만 하면 돼. 알았지? 알았어. 공금 횡령죄로 성민 아빠가 조사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나는 애들 데리고 나올게. 오빠는 바로 외국으로 튈 거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전혀 의심받지 않도록 네 시댁 식구들이나 네 동서한테도 잘 하란 말이야. 이번 일만 성공하면 우리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오빠. 그래서 내가 동서병실을 지키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안 깨어나? 죽은 거 아니야? 형님의 친오빠와 나눈 대화가 심상치 않은 내용들 뿐이었어요. 귀의 감각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데 몸이 다 온전치 않았습니다. 사실 귀도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몸의 모든 부분이 마비가 와서 그런지 귀에서 들린 소리는 너무 크게 들려왔습니다. 악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도 안 나왔고 어둠 속에서 빛의 의존만 할 뿐이었어요. 그쯤 되니까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이 되는 중이었는데 아직 어둠 속을 헤매는 중이라서 겁이 팔칵 났습니다. 아주 서서히 몸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뜨기도 전에 감격에 눈물부터 쏟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게 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는 정말 두렵고 무서웠는데 깨어나게 되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모든 게 감사했고요. 형님이 제가 깨어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를 부르러 달려갔고 남편도 환자 가족 휴게실에서 달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들었던 사실을 남편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어요. 남편은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몇 시간 저를 간병할 수 없었기에 애 같아서 내 병실에 달아두었던 고성능 마이크가 달린 가정용 감시 카메라를 되돌려 봤습니다. 그걸 증거로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비밀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엔 덜미가 잡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님은 국회의원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집안이 폭삭 망해서 중도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었어요. 처음부터 아주버니가 다닌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이 망해서 오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당장에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곧 죽어도 집안이 망했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던 형님이 형님의 친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사기를 쳐왔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의 환심을 사서 아주버니와 시부모님의 사망보험금도 고액으로 들었더라고요. 형님의 아주버니와 결혼할 때 해온 혼수애물과 신혼집도 알고 봤더니 다 사기였어요.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샀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아주버니와 결혼한 이후에 사업을 확장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시부모님께 드렸던 명품 시계와 명품 백들도 다 가짜였어요. 시부모님께 드렸던 용돈들도 모두 다 아주버니의 돈을 갖다 쓴 거였고 아주버니의 신용카드로 서비스 대출을 받아가며 쓴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펑펑 돈을 잘 쓰는 며느리라 좋아했던 시부모님, 그리고 형님과 편먹고 아픈 내게 그 추운 날 무밭에서 물을 뽑으라고 내몰던 시누이를 내가 구한 셈이었어요. 형님과 형님의 친오빠는 쇠고랑을 차게 되었고 아주버니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버니는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형님의 아주버니 앞으로 대출받아 쓴 돈 때문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 덕분에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시부모님의 사망보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아주버니도 고에게 사망보험을 들었던데 무섭지 않나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저와 죽고 못 살던 큰며느리가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을 냈는데 시댁 식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님의 상판떼기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어서 정말 살 것 같습니다만 내가 그때 쓰러지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 행세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들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을 멀리하고 삽니다. 정말 속 편하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